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소개받은 윤효정입니다. 푸드 앤 뉴트리션 테이크라고 하는 CJ 제일제당의 사업 부문에서 스페셜티 R&D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식품 신소재 현황과 미래라는 그런 토픽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기 오신 분들한테 어떠한 말씀을 드려야 여기 오신 그 시간이 아깝지 않고 혹시라도 뭔가 좀 필요한 그런 것들을 얻으실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봤고요. 그 현황과 미래라는 거 사실은 굉장히 그 브로드한 토픽이다 보니까 제가 그 모든 것을 이 짧은 시간에 다 담을 수는 없고 그냥 푸드 인그리디언트, 우리가 신소재 또는 식품 소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자리이니 우리가 푸드 인그리디언트의 지금 현재 트렌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볼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트렌드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지역의 트렌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오늘은 어떻게 보면 조금 글로벌 중에서도 약간 미국 시장에서의 트렌드는 어떻다 하는 거를 조금 말씀드리고 또 그거랑 연결해서 우리는 다 지금 우리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한국에 있는 소재로 글로벌 시장을 가려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이게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제가 조금 이렇게 생각해 본 것들을 오늘 한번 공유하는 그런 자리로 봐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뭐 너무 당연한 건데 이거를 그래도 식품 소재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하다 보니까는 식품 소재란 무엇인가 하는 것부터 정의를 하고 한번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 소재라고 하면은 당연히 우리가 식품을 만들 때 그 내가 원하는 어떤 기능이라든지 영양을 부과하기 위해서 넣는 그런 물질들이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크게는 직접적으로 우리가 넣는 그런 소재들과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공정을 통해서 뭐 이 그 프로세스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또 우리가 이거를 보관을 하는 기간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일부러 넣은 건 아니지만 뭐 패키징하고 이렇게 닫는 부분에서 또 조금 이렇게 트랜스퍼가 돼갖고 이제 오는 그러한 물질들이 이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인다이렉트 소재라고 하고 우리가 직접 넣는 것을 이제 다이렉트한 그런 소재들이라고 보는데 이게 어떤 거든지 간에 디렉트든 인디렉트든 우리는 이것을 레귤레이터리에 의해서 굉장히 스트릭트하게 우리가 이 레귤레이션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세이프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정도의 얘기로 이제 시작을 하고요. 요것도 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식품 소재라는 거는 왜 써야 되는가? 여기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이건 사실 뭐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한 것은 아니고 정리되어 있는 이런 사이트에서 가지고 온 건데 뭐 이렇게 얘기는 합니다. 근데 결국은 어떤 건가 하면은 우리가 먹어야 되는 이유는 영양 성분들을 이제 취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음식을 먹는 것이고 음식을 먹을 때 또 맛있게 먹어야 되는 거니까 또 맛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영양과 맛을 주는 그런 음식들을 사실은 뭐 하루 동안 그냥 먹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이거를 어느 정도 우리 소비자들한테 갈 수 있을 동안 신선하고 안전하게 유지를 하는 그런 또 그 효과들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소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것들이 다 이제 합쳐져서 우리가 이제 그 사용을 하는 그런 식품 소재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자, 이제 식품 소재 2024년 우리 아웃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식품 소재가 2024년에는 어떤 부분에 중점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까를 보니 소재가 들어가는 식품에 대한 트렌드를 먼저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럼 식품의 트렌드는 어떻게 될까? 또 이 부분을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미국 시장을 보니까는 물론 굉장히 다양한 어떤 이런 민테리라든지 뭐 이노바라든지 어떤 트렌드에 관한 거를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오늘 홀푸드 마켓에서 얘기하는 거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홀푸드 마켓에서 2023년 10월에 그러니까는 그래도 이제 딱 한 달 정도 된 거예요. 2023년 10월 17일에 홀푸드 마켓에서 내년의 푸드 트렌드는 이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그런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여기저기 많이 이제 퍼블리시가 됐는데 제가 요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홀푸드 마켓이 미국에서 가장 큰 마켓은 아닙니다. 사실은 월마트라든지 이런 부분이 훨씬 더 볼륨도 크고 세일즈도 크지만 우리가 트렌드를 이야기할 때는 사실은 홀푸드라든지 트레이더 조스라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우리한테 지금 현재
그냥 기존으로 큰 시장보다는 그 다음을 많이 보는 그런 액션들이 이런 마켓에서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홀푸드를 들어가면은 몇 년 후에 좀 더 이렇게 쭉 이제 퍼지는 것들이 많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홀푸드 마켓에서 올해 얘기한 그거를 저희가 한번 찾아봤고요. 이 표현들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10가지를 이들이 이제 어나운스를 했는데 내년에 본인들이 홀푸드 마켓이 좀 더 이제 집중해서 할 부분들을 이렇게 10개로 본다 하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가 플랜트 베이스드라는 거에 플랜트를 도로 집어넣자. 이런 하나하나의 워딩을 보면은 뭐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설명을 보면 상당히 그래도 재미있습니다. 우리가 플랜트 베이스드 또는 우리 대체 단백, 이렇게 대체 단백에 대한 시장이 미국에서 그동안 굉장히 빨리 성장을 했었죠. 근데 어떻게 성장을 했느냐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대체 단백이라고 하는 거지만 식물성 단백이라고 하는데 그 제품을 딱 열어봤을 때 식물이 별로 보이지는 않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TBP라든지 뭔가 좀 하일리 프로세스드 되어 있는 그러한 이제 원료들을 중심으로 이제 만들어졌었죠. 근데 그 트렌드를 이제 어떻게 조금 더 바꾸고 있나 하면은 그렇게 뭔가 하일리 프로세스드 된 걸로 하기보다는 어쩌면은 버섯을 그냥 넣어보자 또는 그냥 콩을 넣어보자. 뭐 이런 식으로 그 플랜트를 도리어 그냥 넣고 그 자연스러운 쪽에서의 우리가 플랜트 베이스드 된 그런 프로틴을 한번 맛을 보면 어떨까, 이런 식의 그 트렌드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맨 처음으로 얘기를 한 게 플랜트를 우리 플랜트 베이스드에 한번 다시 넣어보자라는 얘기였고요. 뭐 그 다음 거는 뭐 홀 카카오를 쓰자라는 건데 만약에 우리가 카카오라는 게 트렌드가 있다, 그럼 지금까지는 카카오의 펄프 같은 거를 많이 써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보다는 좀 원물로 가는 그런 또 트렌드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메밀이 지금 미국 같은 그런 글로벌 마켓에서는 메밀이 건강에 좋은 그런 소재로 많이 이제 소개가 되고 있고, 또 하나는 그 소일의 어떤 건강, 그러니까 우리 그 토양에 대해서도 메밀을 이제 우리가 농사를 짓는 쪽이 훨씬 그 토양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좋다라는 그런 그 내용들이 오면서 서스테이너빌리티랑 연관해서도 이렇게 벅윗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더 많이 이 벅윗을 더 소개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피쉬에 가는 거, 이거는 결국은 우리가 지금까지 대체 단백 식품에 대한 게 주로 고기에 해당이 됐다면 이제부터는 시푸드로도 좀 가겠다. 치즈는 이미 굉장히 더 쉘프에 다 들어와 있고요. 얼터너티브 밑도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시푸드는 아직까지는 조금 어려웠었습니다. 그 물성도 좀 다르고 플레이버도 좀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만드는 게 조금 어려워서 약간 시푸드 쪽은 좀 이렇게 줄어들어, 그러니까 작은 섹션이었는데 내년부터는 아마 이런 얼터너티브 프로틴의 마켓에 시푸드 쪽도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린 앤 컨설브 워터 스튜어드십은 여기서는 보면은 결국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이것도 결국은 서스테너빌리티에 해당이 되는 부분인데, 물을 건강하고 이 서스테이너블하게 만드는 그런 것도 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시는 물을 우리가 쉘프에 놓을 때 이 물에 들어가는 어떤 플레이버나 이런 거를 과일의 바이 프로덕트를 활용해 가지고 개발을 한다든지 이렇게 그런 그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물을 본인들은 좀 더 이제 갖다 놓겠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습니다. 굴 같은 거를 양식을 할 때도 뭔가 물을 순환을 시키면서 양식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춘 회사가 만들어내는 굴을 우리는 더 사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 앞에 있는 굴만 보는 게 아니라 그 굴이 이 생산이 되는 그 과정이 얼마나 지속 가능한가 하는 것까지 다 보면서 그러한 소재나 그러한 원물들을 가져오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컴플렉스 힛, 이거는 조금 전에도 조금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냥 매운 것도 아니고 굉장히 뭐 요런 매운맛 저런 매운맛, 이게 굉장히 다양한 어떤 그런 매운맛의 종류, 이 매운 그런 부분에 대한 게 또 그냥 한 종류의 고추가 아닌 다양한 고추도 또 갖다 놓을 수 있겠다. 누들이 이게 라면 쪽입니다. 이 누들은 라면 시장이 지금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 전에는 만약에 그냥 $1도 안 되는 그러한 그 MSG 많이 들은 그런 라면들이 주로 들어왔다면 이제는 미국 시장에서도 좀 더 프리미엄이고 뭐 MSG는 없다든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우리가 라면을 사면은
우리가 그 라면에 뭐 이렇게 뭐 파도 썰어 넣어야 되고 그다음에 뭐 다른 고기 토핑도 따로 해가지고 올려놓고 이런 식의 라면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런 게 또 한꺼번에 들어있는 좀 프리미엄적인 라면들도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리틀 럭셔리스가 우리가 좋아하는 이때 작은 트리트, 조금 이제 디저트형으로 먹을 때 이따만하게 커다란 그걸 먹는 게 아니라 아주 조그만 마카롱 같은 것들 뭐 이런 걸 가지고 내가 아주 작은 즐거움을 누리겠다, 이러한 그 트렌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갱년기에 어떤 여성들이 뭐 조금 더 그 건강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쪽에 이제 그 섹션도 있을 거고, 배럴 부스트는 결국은 카페인이나 이제 커피 같은 것들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지금은 커피에 카페인을 통해서 내가 부스트업이 됐었다 한다면 지금 이제부터는 그냥 카페인이 아니라 카페인에 다른 플레이버도 들어가고 또는 그런 플레이버뿐이 아니라 영양적인 그 기능, 예를 들어 카페인인데 약간 프로바이오틱스랑 같이 있는 카페인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이제 더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홀푸드는 이런 식의 굉장히 재밌는 요 10가지 트렌드를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럼 요거는 이제 홀푸드 쪽에서 보는 내년에 본인들이 그쪽 섹션을 좀 키우고자 하는 10가지 트렌드라면, 제가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인그리디언트 쪽은 어떨까? 근데 이거를 한 해만 보기는 좀 그렇고 작년하고 올해에 IFT에서 얘기를 하는 걸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요거는 이제 인그리디언트 쪽입니다. IFT에서 작년에 5가지 그 중요하다고 봤던 게 헬스 앤 웰리스, 항상 나오는 이야기고 우리 건강에 대한 부분, 또 우리 영양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클린 레이블, 그 다음에는 인그리디언트가 하나의 기능을 가진 게 아니라 멀티플 그 기능을 가진 인그리디언트, 그 다음에 지속 가능, 요즘 계속 나오는 얘기고요. 그 다음 플랜 베이스드 파워업까지가 올해 이제 작년에 IFT에서 이제 그 전체 우리 소재의 그 시장을 봤을 때 그게 이제 작년의 주제였다면, 올해는 요거는 이제 제가 한 게 아니라 스칼라라고 하는 그 미국 소재 회사인데요. 그쪽에서 올해의 IFT 더 퍼스트를 보고서는 정리를 한 건데, 올해는 그 푸드 인그리디언트의 트렌드에서도 업사이클링이 되게 중요하더라. 우리가 그냥 막 버리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런 아이들을 다시 우리가 활용을 해가지고 뭔가 더 가치 있는 걸로 다시 재창출하는 것, 그런 트렌드가 중요하고, 아까 멀티플 펑션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역시 펑션 자체가 멀티플도 될 수 있게 좀 그 펑션 자체가 조금 잘 되는 하일리 펑셔널한 것, 그 다음에 아까 많이 이제 얘기 들으셨겠지만 얼터너티브 스위트너스, 뭔가 제로 당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어치브할 수 있는 그런 얼터너티브 스위트너스, 그 다음에는 퍼멘테이션이 올해는 또 그 하나의 화두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홀푸드에 있는 것과 그 IFT 쪽에서 이제 푸드 인그리디언트에 대한 거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홀푸드에서 얘기했었던 이 10가지의 이제 자기들의 이제 트렌드, 그 다음에 IFT에서 2년 동안 나온 어떤 푸드 인그리디언트들이 어떤 푸드 인그리디언트가 트렌드를 가지고 트렌드를 앞서갈 건가, 이런 게 내용이 쭉 정리가 돼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보면 뭔가 다 다른 얘기 같은데 요거를 딱 해보면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요 6가지로 다 이 제목이 이제 엮여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이렇게 한 번씩 이제 엮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막 여러 개로 그 컨셉이 갈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거는 뭐 하나의 컨셉이 여러 가지, 또 어떤 거는 뭐 여러 개의 컨셉이 한 종류, 이렇게도 가는데, 결국은 요 6가지의 그 커먼 컨셉션이 나오는데, 하나는 건강입니다. 헬스 앤 웰리스, 건강과 어때 우리의 그 영양의 부분. 그 다음에 클린 레이블과 내추럴니스, 뭔가 천연적이고 클린 레이블에 대한 트렌드가 아직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이팅 플레저 해서 이제 맛있게 먹는 건데 그냥 맛있는 게 아니라 뭔가 경험을 통한 맛있는 것. 그러니까는 뭔가 에스닉하게 내가 다른 나라에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나라의 음식을 먹어보고 싶고, 지금까지는 그냥 단순하게 맵기만 한 거였으면 내가 이제는 조금 다른 매운 것도 먹어보고 싶고, 이런 식으로 그런 이팅 플레저에 대한 트렌드도 있고요. 그다음 굉장히 많은 이 토픽들이 서스테너빌리티로 이제 집중이 됩니다. 지속 가능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요즘은 그 제목을 빼놓고선 얘기할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토픽이고, 그다음에 서스테너빌리티의 일부이기도 하지만 그 자신이 워낙에 그 영역이 크다 보니까 얼터너티브 프로틴 대체 단백 식품이라는 거를 따로 이제 뺐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까 뭐 멀티플 펑션이라든지 아니면은 스트롱 펑션이라든지 하일리 펑셔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 기능이 높은 그런 소재들에 대한 그런 컨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6가지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그래서 그럼 이 6가지라는 게 지금 헬스 앤 웰리스하고 클린 레이블 내추럴리스는 보면은 우리가 늘 많이 얘기하는 웰빙에 들어가는 그런 주제가 될 수 있고, 서스테너빌리티와 얼터너티브 푸드도 결국은 이제 한 그 꼭지로 묶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요 6가지에 대해서 하나하나를 말씀을 드릴 건데, 사실 이거 여기 이렇게 보시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도 새롭지 않다. 이거는 벌써 우리가 몇 년 전부터 메가 트렌드라고 얘기하면 항상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홀푸드는 굉장히 저렇게 팬시한 어떤 그 제목들을 가지고 내년에 어떤 트렌드를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작년과 올해의 어떤 IFT에서도 우리가 이런 컨셉이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밀레니얼에 들어오고 시간이 벌써 한 20년이 넘게 지나면서도 그 메가 트렌드가 크게 변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건강하고 싶고, 그 다음에 특히 가공식품의 레이블은 짧거나 클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속 가능이 요새는 굉장히 많이 떠올랐고, 지속 가능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툴 중에 하나가 대체 단백이고, 그리고 뭐 당연히 맛있게 먹어야 되고, 뭐 펑션이 뭐 인그리디언트가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서 크게 제가 볼 때는 크게 무슨 엄청나게 새로운 어떤 트렌드가 생긴다기보다는 지금까지 쭉 이어지고 있는 그런 트렌드들이 유지가 되면서 그거를 어떻게 더 잘할 수 있는가라는 그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은 이런 6가지들을 볼 때 그 6가지가 결국 뭔가 하면은 소비자들이 보고자 하는 가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또는 식품의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야지 하는 게 우리가 만들고 싶어서 만든 게 아니라 소비자들이 그런 거를 바라고 소비자들이 그런 거에 더 관심을 가지고 그러한 가치들을 찾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 같이 그런 그 제품을 제공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맞춰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들은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저기 유럽이나 미국뿐이 아니라 우리나라 소비자들 요즘은 이 마트에 가면은 계속해서 그 뒤에 그 패키지를 봅니다. 뭐가 들어있는지 그거를 보고 그거를 확인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지면서 우리가 결국은 만들어야 되는 어떤 제품이나 그 제품에 들어가는 식품 소재의 어떤 트렌드는 결국은 소비자가 찾고자 하는 가치를 애드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거는 이제 다 아는 거고,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과는 어떻게 연결을 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K푸드 이팅 프레저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K푸드가 지금 그 TV의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그 방송들을 봐도 그 글로벌에 가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할 때 글로벌에 있는 그런 이 외국인들이 한국의 그 맛이나 한국의 음식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 불과 한 10년 전만 해도 많지는 않았습니다. 굉장히 니치한 시장이고 일부가 뭐 김치를 알고 불고기를 알고 갈비를 아는 그런 정도였다면, 요즘은 진짜 K푸드는 굉장히 많이 이 글로벌리 지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CJ 제일제당만 하더라도 한 10년 전만 해도 저희가 판매를 하는 저희 그 식품의 매출이 대부분 이제 그 국내에서 발생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저희 글로벌에서의 매출이 국내 매출보다 큽니다. 이런 식으로 글로벌에서의 한국 시장은 굉장히 그 인지도도 높아지고 있고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뭐 만두라든지 또는 우리 라면이라든지 또 이 그 K푸드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그거 중에 특히나 우리 그 제품들은 이 발효에 기반을 했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김치는 건강하고 왜 발효식품이니까, 된장도 건강하고 또 발효가 됐으니까 이제 그 한국 식품에 대해서는 이런 발효에 기반해서 아주 유니크한 그런 플레이버도 오고 그 다음에 에스닉한 그런 맛도 있을 뿐더러 건강하기까지 하다. 그래서 한국 음식들이 굉장히 지금 글로벌에서 많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다음에는 제가 헬스 앤 웰리스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K푸드라고 하면은 많이들 건강하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스탠포드 대학에서
그 발효 그 음식을 먹게 되면은 마이크로바이옴의 어떤 그 다양성이 높아지고 그래서 결국은 굉장히 우리 몸에 좋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를 하면서 우리 김치를 거기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연구 결과를 발표를 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 뭐 만두를 우리가 판다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면 만두는 탄수화물도 있고 단백질도 있고 거기엔 야채도 많이 들어있고 그래서 파이버도 들어있고 그래서 굉장히 건강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 소이빈 그러니까 된장 같은 걸 얘기할 때도 된장에는 우리 발효에 의해서 만들어진 굉장히 좋은 메타볼라이트들이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가 대부분 한국 음식은 굉장히 건강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정말로 그럴까? 에 대한 거를 한번 같이 얘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음식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김치라든지 우리가 그 국을 많이 먹는 그런 식습관이 있다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나트륨을 조금 더 많이 섭취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죠. 그럼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한국 음식은 그러면은 짜다? 그러면 짠 거를 많이 먹으면은 건강하지 않다?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이렇습니다. 그 최근에 한 2023년도 그렇고 22년도 그렇고 이 우리나라의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연구를 한 결과들도 이제 신문에서 많이 이제 나오는데요. 과연 나트륨을 제한을 하는 게 오래 사는 비결인가? 그렇지 않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사실 나트륨을 원래 WHO가 원하는 대로 줄이려면은 성인이 하루에 한 2,000mg 요 이하로 먹는 거를 WHO는 권장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 너무 짜게 먹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많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은 분들이 조사를 한번 해봤더니 나트륨 섭취량과 뭐 건강에 큰 상관이 없는 것 같다라는 그런 그 연구 결과들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저는 그거가 틀리다,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연구 결과로 우리는 계속해서 4,000mg씩 먹어도 될 것인가? 또는 우리 가공식품을 만드는 회사에서 그런 연구 결과가 있으니까 우리 그냥 계속 짜게 만들어도 돼요.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결과가 맞던지 틀리지 간에 지금 현실은 WHO에서 권장을 하고 있는 거는 2,000mg이고 그거에 의해서 각 글로벌의 FDA가 됐던지 아니면은 유럽에도 뭐 유러피안 커미션이 됐던지 그런 데에서 그런 그 기준들을 거기에 맞춰서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럽에 같으면 지금 요새는 이런 뉴트리 스코어 같은 것들이 많이 표시가 됩니다. 뉴트리 스코어는 결국은 어떤 제가 여기는 일부러 조금 가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이제 각각의 이제 식품들이 나와 있는데 이 식품을 보고 뉴트리 스코어를 A, B, C, D, E로 이렇게 하면은 괜히 이건 되게 건강하지 않은 건가 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혹시 하실까 봐서 그건 제가 이제 좀 가렸고 이러한 그 뉴트리 스코어를 한다는 거는 결국은 탄단지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식품의 그 뉴트리언트를 봤을 때 얘는 건강하고 얘는 덜 건강하고가 이제 스코어로 나오는 거고 이게 맨데이토리로 모든 그 회사가 이거를 넣어야 되는 거는 아직 아니지만 이것을 넣음으로써 베니핏을 보고 싶은 회사들이 있는 거죠. 나는 건강한 걸 만들고 있어요. 이거를 이제 마케팅적으로 활용하고 싶은 회사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런 걸 가지고 내 그 가게에서 디스플레이를 할 때 나는 건강한 아이들을 잘 보이는 데 놓고 싶어. 너희들이 이걸 가지고 이에 해당하는 걸 가지고 오면 나는 저 구석에다 놓을 거야. 또는 안 받을 거야. 이러한 트렌드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나트륨 4,000mg 먹어도 괜찮아요. 라고 하는 만약에 그런 그 기술이 그런 그 연구 결과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일단은 지금 이 시장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어떤 연구 결과가 계속 쌓여서 나트륨에 대한 어떤 제한 그 섭취량이라든지 이런 게 바뀌어져야 된다 그러면 그거는 그것의 프로세스를 통해서 우리가 바꿔야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는 세상이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제품으로 글로벌 시장에 가서 좋은 위치에서 마케팅을 하고 싶자면 결국은 이 영양에 대한 부분은 좀 따라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너무나 잘 아시는 거겠지만 결국은 영양학적으로 레스 네가티브 그러니까 뭔가 네가티브하다고 생각하는 걸 줄여줄 수 있는 소재나 또는 파지티브하다고 하는 거를 늘려줄 수 있는 소재들을 많이 활용을 해서 우리가 제품에 써야 되는 거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클린 레이블로 넘어가면은 결국은 뭐 우리 클린 레이블 지금 예전에는 신세틱하게 있는 것들이 많이 클린 레이블로 바뀌고 있죠.
뭐 항균 소재 같은 것들도 예전 같으면 그냥 유기산, 그래서 굉장히 케미컬한 네임의 유기산들이 있었다면은 요즘은 그런 것들을 다 발효로 해가지고 이제 가는 게 있고요. 또 뭐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테이스 앤 리치라고 하는 그런 브랜드 아래서 그 플레이버 인핸서 같은 것들이 예전에는 조금 더 신테틱하게 뭔가 MSG라든지 뭐 헥산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다면은 이제는 그런 것들이 내추럴하게 전부 퍼멘테이션에 의해서 내추럴하게 만든 소재로 뭐 저희들의 맛을 이렇게 올려주는 이런 그 소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유럽에서는 이제 인산염 같은 것들이 이제 그 제한이 많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식품에서 인산염의 그 사용이 너무 빈번하다. 그래서 그걸 좀 줄여야 된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인산염을 대체하는 소재도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클린 레이블에 해당하는 소재들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지 조금 다른 거는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그 합성 첨가물이냐 또는 뭐 천연 첨가물이냐의 구분이 잘 이제 되지는 않는 상황이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 우리는 뭐 그렇게는 만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만약에 수출을 하고 싶다든지 할 때는 이 각각의 국가에서 그런 좋은 클레임을 우리가 쓸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맞춰가지고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스테이너빌리티에 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 결국은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서스테이너빌리티가 있는데, 맨 저 오렌지 있는 그림은 결국은 우리가 버리는 유자박이나 또는 귤박이나 그런 그 껍질들에서 좋은 항균제를 뽑아낼 수 있다. 그러면 이런 인그리디언트들은 우리가 바이 프로덕트를 활용해서 만드는 거니까 서스테이너블한 인그리디언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업사이클링 굉장히 많이 하죠. 저희도 예를 들어 깨진 쌀들, 저희가 햇반을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햇반 공장에서 나오는 깨진 쌀들을 모아가지고 와삭칩 이런 식으로 그런 업사이클된 그런 칩들도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품은 아니더라도 그 우리가 뭔가를 만드는 그런 과정에서 이 순환을 할 때 뭐 우리의 피드라든지 에너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그 에코 프렌들리하게 그렇게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 저쪽은 이 서스테이너블 뉴트리션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는 이제 스웨덴에 있는 그 라이스라고 하는 그 연구기관이 있는데 정부하고 같이 얘기를 한 건데, 우리는 지금 서스테이너빌리티는 서스테이너빌리티, 뉴트리션은 뉴트리션, 약간 이렇게 따로 아직까지는 보는 경향이 있었는데, 제가 저기를 가서 봤더니 이분들은 이미 내가 먹는 이 원물이 서스테이너빌리티의 그 스코어로 했을 때는 이게 뭐 기후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주는 아이들이고, 이거를 뉴트리션 밸류로 봤을 때는 좋은 거다 나쁜 거다를 이렇게 그 디멘전을 그려갖고 해서 보면은 결국은 뭐 뉴트리션적으로도 좋고 그 기후에도 크게 해를 끼치지 않는 그 원물들은 이런 거다 하는 그런 리스트들이 쭉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뉴트리션 자체도 그냥 뉴트리션이 아니라 서스테이너블한 그런 뉴트리션을 가지고 우리가 또 판단을 하는 그런 것들이 이미 그 유럽 쪽에서는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스테이너빌리티 그런 예 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얼터너티브 프로틴은 사실은 그 미국 시장에서는, 유럽은 아직도 꽤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성장이 뭐 옛날처럼 이렇게 막 점프업을 해서 간다기보다는 굉장히 스테디하게 성장을 하는 것 같고, 미국은 조금 내려갑니다. 그래서 근데 미국이 내려간다고 해서 미국에서의 얼터너티브 프로틴 그 시장이 다 죽은 거는 아니고요. 이제 몇 개 회사가 조금 스트러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딜로이트에서 얘기를 하는 것처럼 2022년에는 우리 얼터너티브 그 대칭물성 대체 6에 대한 게 조금은 다운은 되는 것 같은데, 맨 마지막에는 이렇게 씁니다. 플랜 베이스드 또는 얼터너티브 프로틴이 아직까지는 클라이밋 체인지, 그러니까 기후 변화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가장 파워풀한 그런 도구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결국 이거를 빼고는 얘기를 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조금 이제 인용을 하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얼터너티브 프로틴에 들어가는 거를 몇 가지의 그 프로틴으로만 볼 때, 그 다음에 넌 프로틴 두 가지로 인그리디언트를 섹션을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프로틴 인그리디언트를 보게 되면은 구조를 만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이라든지 또 밀 글루탄이라든지 또는 무슨 라이스 뭐 프로틴이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플랜트에서 와서 우리가 그 구조 자체를 이렇게 딱 하고 만들어주는 그런 스트럭처링이 있고요. 그때도 플랜 베이스드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 마이크로 프로틴 같은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배양육 같은 거는 조금 먼 얘기기는 하지만 그런 아이들도 이렇게 스트럭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스트럭처를 만들기 위해서 써줘야 되는 또 그런 그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 소재들이 있는데, 그런 기능성 소재들도
프로틴으로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틴 자체가 또 플레이버를 갖는 경우도 있고요. 펩타이드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물론 우리가 플랜트 베이스드로 만들면 고기만큼 이렇게 뉴트리셔스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자라는 것들을 또 다른 어떤 플랜트 베이스드의 어떤 프로틴 소재로 우리가 잘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식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럼 얼터너티브 프로틴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거는 이런 정도의 프로틴 베이스드의 인그리디언트는 있을 수 있고, 넌 프로틴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요거 좀 중요합니다. 우리가 얼터너티브 프로틴 얘기를 하면은 모두가 프로틴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백, 어디 식물성 단백 또는 뭐 그 발효 단백, 뭐 배양 단백. 그런데 식품을 만들 때 단백만 들어가면은 먹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단백 100% 먹으면은 아마 그 굉장히 이렇게 뭐 가루기도 있고 뻑뻑하고, 굉장히 중요한 건 팻입니다. 팻과 수분과 단백이 함께 어우러져 가지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물성들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얼터너티브 프로틴 제품에 쓰는 팻은 주로 어떤 게 있을까요? 그거는 우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그 비건이나 이런 걸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우지나 이런 거 같은 건 동물성 지방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식물성이어야 되다 보니 그 세츄레이티드 패티 애시드가 조금 많은 그런 식물성 팻, 예를 들어서 팜유라든지 코코넛 오일 같은 거를 이제 쓰게 되거든요. 팜유도 아시겠지만 코코넛 오일도 마찬가지로 언제까지 이 세상에 존재할까? 팜유는 특히나 그 생산하는 지역에서 그 바로 가지고 나올 수 없는 시기도 또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얼터너티브 프로틴 시장이 있다고 우리가 계속 그런 제품을 만들려고 하는데 프로틴은 되게 많은데 팻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얼터너티브 팻에 대한 기술도 우리가 좀 준비는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뭐 펑셔널리티를 주기 위한 non 프로틴 인그리디언트, 뭐 스타치라든지 검류라든지 이런 아이들도 많고요. 특히 이제 플레이버 쪽에서는 그 프로틴 베이스드 플레이버 말고 그냥 우리가 애드를 해주는 건데요. 플레이버가 왜 중요한가 하면은 특히 얼터너티브 프로틴에서 우리가 고기하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고기에서 오는 플레이버가 고기 제품에서는 한 85% 정도, 그래서 플레이버가 나머지 15% 정도만 채워주면 되는데, 식물성 단백에 기반한 제품은 그 원물 자체에서 오는 플레이버가 한 15%? 요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가 플레이버로 나머지 85%를 채워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얼터너티브 프로틴의 제품을 만들 때는 이 플레이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뉴트리언트. 아까는 제가 거의 그냥 약간 그 단백의 어떤 질적인 부분 때문에 뭐 요렇게 단백질을 가지고 이제 이 조합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이 PDCAS나 이런 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 페이퍼가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저는 이런 거에 이제 전문가는 아닌데 이 페이퍼를 보게 되면은 이 맨 위에 이제 초록색은 그래스페드, 그 초록색이 플랜트 베이스드로 만든 패티고요. 이 오른쪽 게 그래스페드, 이제 풀 먹인 소를 가지고 만든 패티입니다. 그래서 이 양쪽을 가지고 얘를 이제 쭉 이제 저희가 분해를 해가지고 메타볼라이트가 나오는 걸 쭉 분석을 해서 컴페어를 해봤더니, 이거는 사람이 뭐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완전히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이 아이들을 먹었을 때 탄수화물, 지방, 단백은 거의 비슷하게 맞췄습니다. 그런데 진짜 먹고서는 우리 몸 안에서 어떠한 메타볼라이트로 얘네들이 형성이 되느냐를 비교했을 때 보니까 플랜트 베이스드와 비프가 너무 다른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플랜트 베이스드, 얼터너티브 프로틴이라는 그런 제품, 그런 푸드 프로덕트를 먹고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만 갖고 봐야 되는가? 이런 것까지는 이제 좀 챙겨봐야 되는 그런 때가 아닌가. 그래서 점점 더 이런 부분에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뉴트리션적인 것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그럼 이런 거에 맞춰서 우리가 혹시 미리 준비해야 되는 그런 소재들이 있을까, 그런 거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그리디언트 펑셔널리티는 뭐 어떻게 보면은 그 펑셔널리티가 많은 인그리디언트가 소비자의 가치와 뭐가 그렇게 그 연결이 될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으나, 결국은 인그리디언트 3개 쓸 거를 하나로 줄인다? 그러면은 우리가 공정에서의 어떤 그 복잡함이 줄어들고, 그런 아이들이 결국은 생산성이 뭐 좋아진다든지, 이게 결국은 우리가 소비자에게 조금 더 그
낮은 가격에 혹시 이런 것들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소비자의 가치로 연결이 되고요. 또한 그 다음에 또 그 레이블 인그리디언트 세 개가 하나로 준다. 클린 레이블도 이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굉장히 좋은 그 소비자 가치와 연결이 되는 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제가 뭐 꼭 K푸드만 갖고 쭉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글로벌의 푸드 마켓의 트렌드는 이런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 인그리디언트를 가지고 글로벌 푸드 마켓에서 도대체 어떻게 더 경쟁력 있게 나갈 것인가 컨슈머 밸류를 꼭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 소비자가 원하는 게 뭔지, 소비자가 원하는 게 뭔지를 근데 보려면 지금은 저는 거의 미국 시장 위주로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과 유럽이 또 다르고 유럽 내에서도 영국과 독일이 다르고 핀란드가 다르고 또 아시아가 다르고 아시아 내에서도 중국이 다르고 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목표로 하는 시장의 소비자들이 뭐를 갖고자 하는지에 대한 거를 좀 살펴보시고서는 거기에 맞춰서 나가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이것보다 만약에 B2B로 인그리디언트 비즈니스를 하신다면 컨슈머 밸류는 조금 한 단계 뛰어넘은 상황이고요. 그 바로 앞에 있는 게 커스터머 밸류입니다. 결국은 나의 소재를 사주는 그 회사가 뭘 원하는지 결국은 커스터머들은 컨슈머 밸류를 보겠으나 또 커스터머들이 보는 거는 또 조금 다를 수는 있거든요. 일단 원가라든지 아니면은 그 어떤 종류의 ESG의 컨셉들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의 원물이나 우리의 소재가 어떠한 ESG적인 밸류를 가지고 있는가. 그러면 이게 본인들이 사용하면서 본인들의 밸류로 바로 넣을 수가 있는 거다 보니까는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요즘은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글로벌 푸드 마켓에서 한국의 소재들이 더 많이 경쟁력 있게 그렇게 나가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걸로 제 발표는 마치고 질문이 올라왔다면 거기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워낙 밀도 있는 내용을 공유해 주셔서요. 사실 한 8개 남짓이 올라와 있으나 저희가 시간 관계상 한두 분 정도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상무님께서 직접 선정해 주시면 됩니다. 차근차근. 질문들이 다 너무 좋아가지고요. 네네. 엄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식품 소재 88317 요 번호를 네네. 번호까지 함께 네네, 네, 말씀 주시면. 8317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8317. 식품 소재, 특히 식품 첨가물 대부분은 수입인데 대체하기 힘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특히 신소재의 경우 더욱 심한 것 같습니다. 이게 CJ 제일제당에서의 시각보다는 그냥 제 시각을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대부분 수입이라고 하는 거는 대체하기 힘든 거는 저는 우리가 그거를 개발을 못해서라기보다는 지금 막 생각나는 거는 가격에 대한 경쟁력이 쉽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훌륭한 인재들이 있고 인적인 자원은 굉장히 풍부한데 우리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대량으로 생산을 하는 그런 커다란 그 땅을 가지고 있는 데서 나오는 그런 원물로부터 만들어지는 그런 소재들과의 경쟁력은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신소재에 대한 말씀을 또 하셨는데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저는 특히나 조금 그 우리 규제에 대한 것도 좀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소재가 싱가포르나 이런 데는 굉장히 빨리빨리 어프로브가 되는 반면에 우리 한국에서 어떤 새로운 걸 가지고 뭘 만들려고 할 때는 조금 규제적인 면이 좀 늦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해결이 된다면은 어쩌면 우리도 신소재 시장에 나갈 수 있을 것 같고 사실은 저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땅은 크지 않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발효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제당도 발효 기반한 그런 소재들을 많이 만들고 있고 그 소재들은 사실 글로벌에 나가서도 경쟁력 있게 잘 플레이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조금 올라가도 될까요? 질문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어떡하죠? 시간이 너무 아쉽습니다. 한 분만 선정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식품 첨가물 포비아에 대한 대기업의 반응은 똑같이 8317 똑같은 번호인가요? 그렇다면 다른 분께 또 기회를 드릴까요? 네. 그럼 네네. 조금만 올려주시면 네. 또 조금만 올려주시면 조금만 더 올려주시겠어요? 네. 영양지표가 5666 분께서 질문해 주신 건데 영양지표가 칼로리인데 칼로리 외 소화율, 가공 정도에 대한 부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 어떻게 하면 그 부분을 제품에 적용 수 HMR 식품쯤 상온 보관한 제품들에 대해 건강하지 않다는 인식을 가지는 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르긴 골랐는데 네.
소화율이나 가공 정도에 대한 부분을 알 수 있게 하는 부분이 있는 게 주로 단백질 쪽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아미노애시드 스코어라든지 PDCAS 같은 것들은 저희가 우리나라는 아직 하고 있지 않지만 미국 같은 데서는 이게 그 단백이 있는데 이 단백이 우리 몸 안에서 분해가 돼가지고 흡수되는 것까지를 다 염두에 두고 계산을 한 걸로 단백질을 클레임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간백 정도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소화율이나 가공 정도 사실 거기에 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단백은. 그래서 그거는 주로 이제 단백을 클레임, 양질의 단백이라든지 높은 그 양의 단백이 들어있다 할 때는 그런 부분이 같이 들어가는 것이 우리 레귤레이터리에서 조금 더 이렇게 애들을 하면 좋을 것 같고, HMR 식품 중에 상온 보관하는 제품들에 대해 건강하지 않다. 요거는 건강하지 않다가 세이프티의 이슈로 만약에 이게 안전하냐? 그럼 저는 이건 안전하다고 봅니다. 제대로 우리가 상온 식품에 필요한 그런 안전에 대한 프로세스를 다 따진다면 식중독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영양 성분 중에서는 그것을 만드는 방식에 따라서 어쩌면 냉동이나 냉장보다는 영양소가 조금 더 파괴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특히 요즘 케어푸드가 이제 상온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그 없어지는 영양소에 대한 폴티파이까지 좀 같이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3초 지났습니다. 감사합니다.